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전 뒤에 울창한산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사계절 내내 새소리에 잠이 깨네요. 숲이 좋다 보니 이름 모를 새들도 많이 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새들도 어찌나 빠르고 날쌘지 그 넓은 하늘이 다 제 것이냐 그 길을 하며 나는 게 참 신기해요. 전 소원이 딱 하나 있어요. 저 새처럼 훨훨 자유롭게 날아보고 싶네요. 어깨에 큰 날개를 달고 높이 높이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제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 남편이 제 어깨를 툭툭 칩니다. 또 하늘 보는 거야. 이제 하자 여보. 아이 목도 안 아프고. 얼른 가서 쉬자고. 아이 바람이 차네. 우리 새 한 마리 키울까? 시촌에 새가 있는데 집에서까지 키우게. 베란다 앞에도 찾아온 새 있잖아. 아이 푸는 걸로 반죽하자고. 우린 부부는 찹쌀 도넛을 만들어 팔고 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반죽하고 튀기고 팔다 보면 어느새 저녁입니다. 날이 어둑해지면 장사 정리를 해요. 전에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늦은 밤까지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전 돈이고 시간이고 돈이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악착같이 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눈물 젖은 방이라고 하나요? 우린 눈물 젖은 밥이겠죠. 젊어서 남편이랑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한 적이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엄청나서 부담감도 컸고 열심히 하던 일이 망해 엎어졌다는 실망감도 컸어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한테 살 순 없었죠. 저희에겐 토끼 같은 자식 둘이 있었거든요. 5살 겨울에 남매를 낳고 잘 살고 싶어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남편은 생활용품 만드는 중소기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대기업들이 같은 업종에 진출하면서 저희는 경쟁력을 잃게 됐어요. 남편과 전 30대 중반 동갑내기 부부였고 그 젊은 나이에 빚더미에 나앉게 된 거였죠. 집이 고차고 다 팔고 갈 데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정든 집을 정리하고 이사 나갈 때 어린 딸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침대 왜 버리고 가? 가져가죠. 이사 가는 집에 가져가자고. 예원아. 이사 가는 집은 좀 작아서 가져갈 수가 없어. 버리는 거 아니고 누가 가져간댔어. 우리는 나중에 또 사자. 나 이사 가기 싫어. 여기 유치원 계속 다니고 싶단 말이야. 그럼 너 혼자 여기서 살 거야? 엄마랑 아빠랑 오빠 다 이사 갈 건데? 저희는 가방 하나씩 들고 야반 도주하듯 이사를 갔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뻔했는데 그것만은 면한 거였습니다. 당장 밥해 먹을 돈 한 푼 없었어요. 걸어갈 땐 바닥만 보고 걸었습니다. 누가 1,000원짜리 한 장 흘린 거 없나 보는 거였어요. 비참하고 주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어떻게든 힘을 내야 했습니다. 12살, 7살 아이들이 저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란 이름으로 사는 이상 목숨은 제 것이 아니었죠. 밥 대신 컵라면 하나를 둘로 나눠주더라도 옆에 끼고 살면서 살 궁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삽살 도넛을 만들어 팔기로 했어요. 20대 때 잠깐 방을 배운 적이 있어 감도 있었고 전 기름도 잘 다루고 요리 실력도 좋았거든요. 하늘이 도왔는지 좋은 분을 만나 기법을 전수받기도 했어요. 그분은 자기도 사업이 망해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저희 부부를 안쓰럽게 여기셨죠. 쉽게 알려주지 않는 반죽 비법을 저희한테만 알려주신 거였어요. 제가 만든 도넛과 꽈배기를 집에 가져가 애들한테 처음 먹였을 때 그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하네요. 우와, 이거 정말 엄마가 만든 거야? 진짜 맛있어요. 식어도 쫄깃하고.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 그렇게 맛있어? 여보, 우리 아들이 하는 말 뻥 같아, 진짜 같아? 무슨 소리야? 아이, 우리 정우는 거짓말 못해. 정우야, 이것도 먹어봐.
꽈배기는 아빠가 만들 수. 옆에서 다해도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남편과 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갑판에서 찹쌀 도넛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만든 건 당연히 맛있겠지만 보통 식으면 맛이 덜하잖아요. 저은 식어도 맛이 유지되게끔 반죽도 바꿔보고 재료도 상큼한 걸 넣어보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친절하게 단골 손님을 잡으려고 노력했죠. 어서오세요. 뭐 드릴까요? 저희 이제 막 오픈했어요. 서비스로 꽈배기도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저희 건 식어도 맛있어요. 드셔보시고 입소문 좀 내주세요. 제 정성이 통했는지 가게는 입소문을 타게 됐고 어느새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성장했습니다. 돈통에 현금이 쌓이는 건 보면서 신나게 도넛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작은 가게를 내게 됐고 TV에서도 자료를 나오면서 한마디로 대박이 나버렸죠. 시간이 흘러 체인점도 2개나 더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빚도 다 갚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벗게 됐죠.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창 돈 벌 땐 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장사를 했습니다. 애들한테도 늘 시간을 아끼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앞차갈 떠는 엄마를 아들은 이해해줬는데 딸은 좀 엇나가서 속상했죠. 공부도 안 하고 멋만 부리고 툭하면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춘기 딸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고비도 잘 넘겼네요. 사업이 망해서 힘들었던 건 과거가 돼버렸고 우리 애들도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딸과 사이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엄마는 오빠만 좋아한다고 요새도 가끔은 그러네요. 엄마, 정말 이러기야? 너희가 부추전 말고 김치전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부추전 했어? 부추전은 오빠만 좋아하잖아. 없는 걸로 이렇게 차별할 거야? 나 확신 나간다. 어이씨구, 집에 김치는 얼마 없고 부추가 많아서 한 건데 무슨 차별이야. 집을 나가? 너 집 나가면 용돈 없다. 예원아 엄마, 아이부처럼 가족이 다 보이는데 또 이렇게야? 예원아, 나도 엄마한테 김치 좀 먹고 싶다고 했거든. 이거 먹고 우리 다 같이 장 보러 가기로 했어. 엄마 김치 담가야 한다고. 이 화 풀고 어서 먹자. 오빠가 나가서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 그럼 이번 한 번만 쏘가준다. 아들은 어느새 30살이고 딸은 25이 됐어요. 게다가 우리 아들은 그 어렵다는 군사에 들어갔죠. 직장 들어가서 결혼하자만 아가씨까지 만났고요. 둘은 영국 지사에 둥지에 파견 예정이라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영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처음 아들이 결혼 상태가 있다고 말했을 땐 깜짝 놀랐어요. 입사한 지 2년이 넘어가던 때였어요. 외식을 하자더니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간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놀라지들 마세요. 사실 초대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마 보자마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이 떨린다. 남편과 전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혹시 그 언니 불렀어? 엄마 아빠, 오빠 애인 있어. 몰랐지? 아니 청우야, 사귀는 아가씨가 다 있었어. 엄만 전혀 몰랐다. 그 아가씨가 여기 오는 거야? 정말? 야, 네가 먼저 선수 치면 어떡해. 오빠가 벤트까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곧 여기로 올 거예요. 이름은 구윤이, 같이 회사 입사한 동기예요. 사실 저 이 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인사시켜드리려고 오라고 했어요. 뭐? 넌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여보, 영원아, 나 지금 어떠니? 옷이라도 잘 입고 나올걸. 염색도 안 해서 더 늙어 보일 텐데. 넌 참.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뭘 그러세요. 그렇게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줬어요. 아들 말대로 아가씨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둘이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생전 처음 애인을 소개시켜준 아들은 얼굴이 빨갛게 돼서 쑥스러워했어요. 윤이라는 아가씨도 마찬가지로 숫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전 그 둘이 찬생연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이 둘 참 잘 어울리죠? 그렇네. 아이,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지? 다른 쑥스러워하는 우빠는 돌리기 바빴죠. 우빠, 무슨 18살이야?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졌어? 이런 자리인 윤희 언니가 더 어려운 건데, 우빠가 뻑뻑거리면 어떡해? 그쵸, 언니? 아들은 싱글벙글 웃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린 또 한 번 놀랬죠. 반년 후에 연극으로 파견을 나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사귀는 아가씨랑 둠시 발령을 받았다고 그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혼하고 딱 100일 후에 애들은 영국에 살러 나가야 했어요. 물론 2년 뒤엔 돌아오는 거였지만 듣자마자 전 서운했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그랬어요. 엄마 울어? 오빠 군대 갈 때도 몇 달이나 울더니 또 그럴 거 아니지? 오빠, 엄마 좀 말려봐. 울긴 누가 운다 그래.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정우는 영국으로 파견이 결정됐을 때 너무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줄 만큼 잡기 쉬운 기회는 아니었대요. 더구나 예비 며느리도 둠시 발령을 받았는데 흔치 않은 일이라고 너무 잘된 일이라고 하기에 저도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도 잘 마치고 결혼 날짜까지 빠르게 잡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먼 나라에 간다니 서운하긴 했지만 애들이 원하는 일이니 기쁘게 보내주마 하고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진 않았죠. 이제 우리 딸만 원하는데 취직하면 인생의 큰 숙제는 얼추 마치는 거였어요. 예원인 대학에서 미디어 공부를 하고 기자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목표도 분명했어요. 둘 다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생이 많았는데도 반듯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고맙고 기특한지 모릅니다. 지인들도 늘 칭찬을 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옛날에 사업 망했을 때 우리 집 와서 얼마나 울었어. 둘이 남편이 그랬었잖아. 애들 보육원에라도 보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네가 난리쳤다고 그랬지? 안 보낸 거 정말 잘했어. 보냈다가 잘못되기라도 했어봐. 이렇게 좋은 날이 왔겠어? 그랬지. 그 일은 남편도 두고두고 후회하고 미안하게 생각해. 그땐 귀걸이에 나 함께 생겼었잖아. 애들 따뜻한 데서 재우고 밥은 먹여야 한다고.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보내자는 걸 내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었어. 정말 잘했지 뭐야. 남편은 애들 보육원에 보낼 생각했던 거 지금까지도 미안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는 해요. 사업 망하고 이사 들어간 곳은 정말 형편없는 곳이었거든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산꼭대기 옥탑에 조그만 단칸방이었어요. 내 식구 다 눕기도 힘든 크기였죠. 쉬도 나오고 물도 자주 끊겨서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 힘들 땐 밥 3끼도 못 먹이 정도였어요. 남편도 그래서 보육원 얘기를 꺼낸 거였고요. 끼니 걱정 안 하고 제대로 된 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그때 다시 데려오자는 거였죠. 하지만 전 절대 안 된다고 애들이랑 한시도 떨어질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애들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잘못하면 영영 헤어질 수도 있다고 울고불고 했죠. 다행히 찹쌀도 너 장사가 잘 돼서 그네 고등학교 들어갈 때 방이 2개 있는 빌라로 이사갈 수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니었겠지만 전 너무 좋았습니다. 방이 2개나 있고 욕조도 있고 베란다도 있어서 사람 사는 데 같았어요. 얘들아, 집 어떠니? 마음에 들어? 욕조도 있고 싱크대도 크고 집 같지? 그동안 옥탑방에서 고생 많았다. 예원아, 왜 얼굴이 그래? 좀 웃어봐라. 오빠만 방 주고 난 또 거세 신세야? 아니, 엄마 아빠는 방 필요 없어. 큰 방 오빠 쓰고 작은 방도 쓰면 되겠네. 책상도 사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내 친구 정연이는 안방도 넓고 드레스룸에 화장실도 2개던데
엄마 아빠는 이제 돈도 많이 벌면서 이게 다야? 전 딸의 얘기에 할 말을 잃었어요. 어느새 딸은 이른 사춘기가 와서 반항심이 가득했었죠. 일찍 차리던 아들이 둔생을 나무랐습니다. 아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각자 사정이 다른 거지?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와. 네 방도 생겼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또 잘난 척이네. 난 이 집 별로야. 엄청 낡고 후졌잖아. 친구들처럼 저기 저 아파트 살고 싶다고. 이럴 거면 아예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낫지. 난 또 기대했잖아. 딸은 제 속을 뒤집어 놓고 밖으로 나갔죠. 근데 아들 정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들 집에 데려와도 되냐고요? 전 얼마든지 데려와도 좋다고 했죠. 아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도 잘하고 반장까지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늘 정우를 칭찬하셨죠. 자식이 둘이었지만 이렇게 달랐습니다. 딸아들 차별하는 게 아니었어요. 딸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했고 그 입맛을 다 맞춰줄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애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딸한텐 공부 기대를 접고 그저 무사히 학교 졸업하기만을 바랐고요. 우리 부부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하니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였고 그 빌라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할 땐 세상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은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며 간단히고 야무지게 자란 것 같네요. 부모와 고생을 함께 이겨낸 게 애들 상교육이 된 것 같았어요. 딸도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방황을 끝내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기자가 되고 싶다고 대학도 미디어 관련학과로 진학했습니다. 오빠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걸 보더니 부러워하기까지 했어요. 딸인 내가 봐도 오빠는 완전 엄친아야. 그래서 더 짜증나긴 하지만 뭐 잘난 건 사실이니까. 엄친아, 뭐든 잘한다는 엄마 친구 아들. 근데 짜증은 왜 나? 너도 잘하고 있으면서. 그치? 이제야 엄마가 딸의 진가를 알아보네. 엄마, 나도 좋은데 취직할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 밖에서 오빠 자랑만 하지 말고. 오빠 왔네. 영무학원 혹시 빼먹은 거야? 공부하기 싫어서? 오늘은 안 가는 날이다 이 녀석아. 엄마, 저 왔어요. 배고파. 얼른 정리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저 오늘 월급 날이잖아요. 잠은 어때요? 엄마 아빠 눈부신다 할겸. 아들 정우는 영국에 파견 가기 전까지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서 퇴근 후엔 어학원에 다녔죠. 이미 영어도 수준급으로 잘했는데 그거로는 성이 안 찬다고 하면서요. 제 눈엔 우리 딸 아들 모두 기특하게만 보였습니다. 어느새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영국에 가는 날이 3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결혼식도 코앞이었죠. 전 마음이 급해졌어요. 영국에서 한국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해 먹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제 손맛 같겠어요. 가기 전까지 좋아하는 음식을 잘해서 먹이고 싶었죠.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좋아하는 닭볶음탕이랑 김치찜, 잡채를 저녁으로 준비했어요. 낮부터 장봐와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주말마다 아들은 저한테 요리 하나씩을 배우고 있었어요. 영국 가서 며느리랑 해먹겠다고 서툰 갈지를 하며 적극적이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랑 싱크대 앞에 서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같이 만든 음식인데도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라면서 아들은 늘 칭찬만 해줬죠. 아들을 기다리면서 잔압에 예비 며느리 것도 사뒀습니다. 며느리는 집이 집안이었고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내 식구들 아이라 생각하니 예쁘기만 했죠. 근데 요새 일이 바쁜지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에 영국 갈 준비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입으로 연락을 안 하고 있었어요. 몸도 약해 보이는 아이가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음식을 예쁘게 싸놓고 메모까지 써붙였죠. 윤희야, 맛있게 먹고 건강 챙겨. 영국 가기 전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고 내가 다 해줄게. 사랑한다, 내 며느리.
전 아들을 기다리며 TV를 틀었습니다. 계곡에 놀러간 가족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후부가 중국집을 하고 애들이 8이나 되는 집이었는데 방송국에서 취재를 가서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문득 애들 어릴 때 딱 한 번 갔던 여행이 떠올랐어요.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경품 추첨이 돼서 갔던 곳이었죠. 부산에 갔는데 처음 호텔이란 데도 가보고 너무 근사했습니다. 정우 고등학생, 예원이 중학생 때였는데 애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런 여행 많이 시켜줬어야 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쉽지가 않았죠. 아들 결혼하면 영국 가기 전에 여행을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를 며칠 접더라도 족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다 정우한테 문자를 보냈죠. 정우야, 엄마가 맛있는 저녁 차려놨어. 추운데 조심해서 와라. 그리고 너희 영국 가기 전에 가족여행 가는 거 어떨까? 1박 2일이라도 꼭 갔으면 좋겠다. 아들, 집에서 보자.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보통 어학원 끝나도 8시에 들어오는데 8시 반, 9시가 돼도 정우는 소식이 없었죠. 이상하게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얘가 왜 이렇게 하나? 무슨 일이 있나? 늦으면 듣는다고 꼭 전화 안 했는데. 엄마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통화음만 가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점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악몽은 시작됐어요. 전 그날 밤을 꿀딱 샜어요. 정우는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남편이란 딸은 여기저기 연락을 하는 눈치였어요. 전 초발심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경찰서에도 수없이 전화하고 회사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었죠. 나중엔 남편이 말릴 정도였어요. 아침까지 분명 대화를 나눴는데 하루아침에 자식이 사라지다니 누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게도 우리 아들은 3개월 동안이나 행방불명 상태로 연락 한 톤이 없었습니다. 전 그 사이 거의 반비치거니가 되어버렸어요. 밤이고 낮이고 울면서 정우를 부르고 다녔고 맨발로 거리를 뛰쳐나갔죠. 현재는 실종 신고를 한 상태로 경찰의 연락을 묵빠지게 기다리고 있고요. 좋은 직장 다니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해내던 아들이었는데 우리 착한 정우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뉴스에서 봤던 온갖 사건 사고들이 떠올라 불안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전 남편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여보, 우리 정우 찾았어요? 경찰한테 오늘 연락 온 거 있냐고요? 난 이렇게 죽겠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대표니에요? 같이 나갑시다. 얼른 자시동 걸어요. 경찰서에 같이 가보자고요. 여보 진정해. 경찰에서도 조사 중이야. 우리보다 경찰이 그쪽 일은 더 잘 알겠지. 흥분한다고 해결될 일이야. 마음 가라앉히고 기다리자. 내가 다시 연락해볼게. 신혼 이상으로 신고된 사람도 없다요. 정우, 이제 영국에도 가야 하잖아. 얼마나 가고 싶어하고 기대했는데. 참, 회사에는 연락해봤어요. 우리 정우 사정 봐주신대요. 나 이렇게는 가만히 못 있겠어요. 경찰서 같이 나서요. 얼른요. 그쪽으로도 얘기 다 해놨어. 여보, 제발 당신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나도 예원이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진정하라고. 30년 동안 키운 자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전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피마른 심장으로 수시게 기다렸지만 아들 소재에 대한 건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뉴스도 꼼꼼히 찾아봤지만 정우의 소식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작은 단서 하나 없이 답답한 시간만 흘러갔어요. 숨쉬는 것도 괴롭고 속은 다 들어만 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도 심하게 나빠졌고
죽잠이 들어도 악몽만 꿨어요. 꿈에서 어딘가로 달려가다 발이 묶이기도 했고 정우가 있는 곳을 찾았다는데 길을 헤매기만 했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복장이 터지고 한이 맺혀 소리를 지르며 깨기도 여러 번이었죠. 미치고 발작 뛰겠는데 남편과 예원인 제 걱정뿐이었어요. 전 제 걱정은 말고 어서 정우나 찾아보려고 퇴근했습니다. 예원아, 네 오빠 어디 갔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아? 오빠 친구들한테도 다시 물어봐. 그날 연락한 친구 없는지 한 명씩 다시 연락해보라고. 엄마, 오빠 돌아올 거야. 경찰이 열심히 찾고 있대. 제발 엄마 몸 좀 챙겨. 오빠 돌아왔는데 엄마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고 있어봐. 오빠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엄마 몸부터 주슬러. 근데 예원아, 엄마 핸드폰 전원 안 껐지? 오빠한테 전화 오면 그거 엄마한테 알려줘야 돼. 안 껐어. 걱정 말고 일단 좀 주무세요. 응? 애간장이 눈낸다는 말 있잖아요. 자식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니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방에 누워있다가 열린 문틈으로 딸과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자는 줄 알고 하는 얘기 같았어요. 아무래도 네 오빠 사망 신고해야겠다. 근데 엄마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 엄마 정신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오빠 사망 신고 얘기를 어떻게 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난 반대야. 분명 충격받을 거라고. 그래, 이 아빠도 같은 생각이다. 엄마 살려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사망 신고라니 온몸이 벌벌 떨리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전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전 남편을 붙잡고 난리를 치면서 울부짖었어요. 실종된 지 이제 3개월째인데 벌써부터 아들을 죽은 사람 만들고 싶냐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냐고 악을 썼죠. 남편과 딸은 저한테 진정하려고 했지만 너무 화가 나고 원통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정우 분명 살아있어. 3년 30년도 아니고 고작 3개월 만에 사망 신고를 해. 당신이 아빠야. 아빠란 사람이 그런 말을 해. 애들 어릴 때 돈 없다고 애들 보육원 보내자더니 그 무진 성격 하나도 안 변했네. 안 돼. 사망 신고는 절대 안 된다고. 당신도 경찰도 이제 못 믿겠어. 내가 나설 거야.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찾아낼 거라고. 정우야 어디 있니? 내 아들 정우야. 전 옷을 쥐어뜯으며 울부짖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딸이 절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어요. 의사는 저한테 절대로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살기가 싫었어요. 딸 예원인 제 손을 잡고 울기만 했고요. 전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사망 신고 절대로 안 돼. 난 정우 포기 못해. 남편은 절 슬픈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고 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며칠 입원했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전 오자마자 아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전 아들이 실종된 후 종이 조각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전 옷장을 열고 아들의 옷을 하나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걸 입은 아들의 모습이 눈에서 내서 옷을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엄마라고 하면서 들어올 것 같아 울면서도 자꾸만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정우야,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속이 까맣게 닫았어. 돌아와 제발, 정우야. 뱃속에 10달 품고 나와서 30년간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어요. 딸 예원이도 그렇고 자식이란 존재는 저에게는 공기와도 같았죠.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였고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았어요. 키워보니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 애들 미소와 예쁜 말만한 보약이 없었어요. 때묻지 않은 순수한 눈망울을 보면 힘내서 살아갈 용기가 생겼죠. 자식 생각하며 밥을 하고 일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떼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둘이라 몇 배로 더 사랑하며 살았어요. 더군다나 그네는 자식 사랑을 처음으로 알게 해준 존재였죠. 그런 아들의 생사도 알지 못하고 어쩌면 앞으로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울고 지쳤어도 전 잠에 들지 못했어요. 정우가 실종된 후 전 심각한 불면증이 생겼죠. 매일 같은 시간에 수면제를 하나씩 먹어야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로는 부족했어요. 잠을 못 자 너무 괴로워하니 남편이 병원에 절 데려갔고 수면제 2알을 처방받게 됐습니다. 의사는 너무 수면제에 의존하지 말라고 했어요. 약을 줄이려면 하기 싫어도 운동을 꼭 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셨죠. 그날 밤은 의사의 말대로 수면제를 하나만 먹어봤습니다. 하나를 남겨놓고 쳐다만 봤어요. 이 하나리 2알 되고 2알이 3알 되면 제정신으로 정우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전 의지로 잠에 들기 위해 하나만 먹고 자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만 가지 생각이 밀려오면서 역시나 잠이 안 왔어요. 정우가 나쁜 놈들한테 잡혀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 나쁜 일을 당한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났죠. 그래도 이를 악물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곤 제가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여보, 잠들었어. 전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잠든 척을 했습니다. 사실 정신은 뚜렷했고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다 들렸어요. 처음에 남편도 잠이 못 이루고 밖에서 서성이나 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한참을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남편은 뺏긴 외출을 하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런 행동은 매일 계속됐고 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루는 남편의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옷까지 갈아입더니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죠. 전 잠옷바람으로 급히 택시를 잡아서 남편을 쫓아갔어요. 아저씨, 저기 앞에 은색 차 보이죠? 그 차 따라가 주세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택시 기사는 잠옷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로 택시를 탄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남편이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더니 급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뭔가 수상쩍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저한테 숨기고 있는 게 분명히 있죠.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남편을 절대로 놓쳐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넓은 병원에서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곳을 찾아냈어요. 야밤에 엘리베이터 하나만 8층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전 8층으로 올라가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 병실 저 병실 돌아다니면서 남편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한 병실에서 남편을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옆에는 딸 예원이까지 있었습니다. 둘은 제가 온 걸 눈치채지 못하고 어떤 환자 곁에 둘러앉아 있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됐어요. 아니 정우야, 우리 아들이 왜 여기 있어? 남편과 예원이가 보고 있는 환자는 바로 실종된 우리 아들 정우였어요. 전 미친 듯이 아들한테 달려가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여기 있었구나. 이게 무슨 일이니? 어떻게 된 일이야? 정우야, 일어나봐. 엄마 목소리 안 들려? 정우야. 그리고 남편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정우가 여기 있는데 왜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냐고 악을 썼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은 절 정우에게서 떼어내려다가 참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정신 차려 여보. 지금 정우가 어떤 상태인지 안 보여. 정우 좀 제대로 보라고. 정우가 왜? 다쳤으면 다쳤다고 얘기를 하지 왜 나한테 숨겼어. 정우야, 엄마 왔어. 눈 좀 떠봐 정우야. 전 누워있는 아들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이 잠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아무리 흔들고 불러봐도 아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왜 이래? 왜 이렇게 깊이 잠들었어? 내가 부르는데도 왜 안 깨어나는 거야? 왜? 정우 못 깨어나? 여보, 정우 지금 식물인간 상태야.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식물인간?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꿈이 명계라고 자꾸만 제 허벅지를 꼬집었죠. 분명 아프진 않았는데 꿈인 것 같진 않았습니다. 전 다시 우리 정우를 돌아봤어요. 몸에 붙어있는 기계들 눈을 감고 있는 정우를 보니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믿기진 않았지만 아들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였어요. 옆에서 딸 예원이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남편도 울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부탁이야. 제발 흥분하지 말고 여기 앉아봐. 당신 이러다 큰일 난다고. 아니야. 아니라고. 지금 나 꿈 꾸는 거지? 여보, 내 뺨 좀 때려봐. 꿈이라면 깨어나게 제발. 정우야, 정우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일어나봐. 얼른. 정우야.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사실이 아니라고. 의사 불러와. 뭔가 잘못했어. 우리 정우가 이럴 리가 없다고. 전 충격을 받아 머리가 어지럽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휘청하니까 예원이가 저 옆에서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였어요. 엄마, 정말 기억 안 나? 몇 번이고 여기 왔었잖아. 여기 처음 온 거 아니잖아.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까지 이러지 마. 무슨 소리야 예원아. 엄마 오늘 여기 처음 왔어. 네 오빠 여기 왜 누워있니? 왜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 거야? 다 말해줘. 엄마 하나도 모르겠어.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엄마까지 잘못하면 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엄마한테는 오빠밖에 없어? 나는 자식도 아니야? 딸은 울부짖으며 절 붙잡고 애원했어요. 그제야 조각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각난 화면처럼 듬성듬성 기억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전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큰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숨도 쉬기 어려웠고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왔죠. 전 눈을 감고 속수무책으로 떠오르는 기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 전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함께 한복을 맞추러 가고 있었죠. 아들이 운전을 하고 예비 며느리는 그 옆에 앉아 있었고요. 전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모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전 웨딩드레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고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거 해보시는 거 어때요? 결혼하신 분들 웨딩사진 다시 찍는 거요. 어머님은 웨딩드레스, 아버님은 턱시도 입으시고 사진 새로 찍으면 추억도 되시고 좋을 것 같은데 젊은 애들이 입어야 웨딩드레스도 예쁘지. 난 됐어. 괜한 돈 쓰지 말고 너희들이나 실컷 즐겨. 난 이번에 한복하는 걸로 됐어. 솔직히 한복은 좀 욕심이 난다. 내 나이엔 드레스보다 한복이지. 저 트럭이 왜 이리로 와? 정우야 피해. 순간 전 마이문을 잃고 말았어요. 커다란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우리 차로 돌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커다란 굉음과 함께 제 기억은 끊어졌어요.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은 트럭이 우리가 탄 차를 덮쳐버린 거였어요. 그 사고로 예비 며느리는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고 정우는 뇌를 크게 다쳐서 식물인간이 됐고요. 뒷좌석에 있었던 전 외상이 있었고 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 여파로 혈전이 뇌혈관이 불을 맞게 됐고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뇌혈관이 터질 수도 있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어요. 의사는 절대로 흥분하거나 놀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당분간은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전 사고 다음 날 의식을 찾았지만 너무 큰 충격에 사고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실종된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편과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충격을 줄 수 없어 정우와 예비 며느리의 소식을 감추고 있었던 거였죠. 사고 3개월 후 전 건강이 후전됐고 혈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남편과 딸은 큰 결심을 했대요. 아들이 실종된 줄 알고 괴로워하는 제게 솔직하게 아들의 상태를 말해주기로 한 거였어요. 기억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전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온 뒤였습니다. 전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모습에 경련을 일으키며 기절했고 깨어났을 땐 또다시 그 기억이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억 자체를 없애려는 제 의지가 작용한 걸지도 몰랐어요. 지워진 기억과 아픈 상처로 제 몸과 마음은 엉망이 돼버렸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여보, 우리 정우 똑바로 봐. 더 이상은 피하지 말고 현실 인정해. 어쩌면 정우도 그걸 바랄지도 모를 거라고. 전 모든 진실을 깨닫고 우열했어요. 아들이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있는 동안 전 고장난 전구처럼 불이 꺼져 있던 거였습니다. 남편과 딸을 더 힘들게 하고 바보 천치처럼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거였죠. 전 바닥을 뒹굴며 억울한 마음을 토해냈어요. 왜요? 왜 우리 정우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착하디 착한 우리 아들이 왜 식물인간이 되냐고요. 윤이랑 정우 결혼하고 영국에 가기로 했는데 왜 둘을 갈라놓고 이렇게 식물인간을 만들어요. 차라리 나를 저렇게 만들지. 나를 눕혀놓고 우리 정우를 살려놓지. 왜 우리 정우랑 윤이한테 새파랗게 젊은 애들한테 이런 시련을 다 줍니까? 왜요? 전 정우의 친대로 기어갔어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누워있는 정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너무나 아깝고 비통한 마음뿐이었죠. 잘생기고 훤칠한 우리 아들, 반듯하게 자라 공부도 잘하던 우리 아들이 왜 여기 누워 눈도 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아, 차라리 어릴 때 엄마 속을 썩이지 그랬어. 엄마 속을 까맣게 태워놓고 서로 무잡아 먹을 것처럼 싸워도 우레우레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잘 커놓고 효도란 효도는 다 하고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해. 이거 아니야 정우야. 얼른 일어나서 엄마 소리 좀 해봐. 네가 엄마 부르는 소리 듣고 싶다고. 전 보기도 아까운 우리 정우의 얼굴을 수없이 어루만졌습니다. 아들은 뇌를 크게 다친 상태였어요. 식물인간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지고만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뇌가 점점 부어오르고 혈관들도 망가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이대로 계속 있으면 뇌사 상태가 될 거라는 무서운 말까지 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보낼 순 없었어요. 흠이 있다면 너무 착한 게 달인애였어요. 정우는 대학 시절 봉사도 많이 하고 심성이 참 고왔습니다. 게다가 장기 기증희만큼 녹자였어요. 그것도 남편을 통해 알게 된 거였죠. 여보, 힘들겠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여. 이 정우 생전에 장기 기증을 희망해서 등록까지 해놨어. 이제 그만 힘들게 하고 아들의 뜻을 존중해주는 게 어떨까? 이 마지막까지 둔이라면서 떠날 수 있게 해주자고. 싫어요. 그건 정우 뜻이지 내 뜻은 아니잖아. 난 우리 아들 보낼 수 없어. 절대로. 당신 뉴스도 못 봤어?
식물인간으로 수년간 누워있다가 회복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게 우리 정우가 될 수도 있어. 희망이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데. 난 퉁이 못해. 아직 우리 정우 살아있잖아.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정우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어요. 의사는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뇌는 죽고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기능도 멈추게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대사자가 되고 2주가 지나면 남은 장기들도 망가져서 기증이 어렵게 될 거라고 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니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문득 정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인정이 많았던 정우는 거리에서 그거라는 사람이 있으면 꼭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주던 아이였습니다. 성인이 돼서 장기 기증을 등록한 건 아들 성격상 이상한 일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엄마로서 식물인간이 된 아들도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온은 따뜻했고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전 아들의 손에 꼭 잡아봤어요. 정우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우리 아들,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넌 최고의 아들이었어. 정우가 내 아들이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전 아무런 반응 없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어요. 정우가 태어난 날 그 울음소리, 전부 유수유를 했던 기억, 우마리리라던 아이가 커서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입학하던 모습까지 꼬마였던 사랑스러운 정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아픔이 제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죠. 사업이 망했을 때 컵라면 하나를 반으로 갈라 애들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껴 먹는다고 라면을 한 가닥씩 아껴 먹던 정우가 떠올랐습니다. 정우야, 왜 그렇게 먹어? 먹다가 허기지겠다. 엄마가 저녁 땐 밥 해줄게. 아빠가 들어올 때 쌀싸운댔어. 맛있어서 아껴 먹는 건데. 저녁 땐 우리 밥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엄마 그까지 많이 해. 엄마 지금도 라면 우리만 줬잖아요. 엄만 괜찮아. 배 안 고파. 애들 다 커서 먹고 살만해졌지만 아쉬운 게 참 많았습니다. 아직 못해준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늘이 원망스럽고 더 이상은 살아갈 이유를 찾기 힘들었어요. 전 그동안 모아뒀던 수면제를 한 움큼 꺼냈습니다. 아들 손을 잡은 채 약을 한 입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이 고통뿐 인생을 끝내려고 했죠. 그때였어요. 아들 손에서 어떤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지 말라고 제 손을 꽉 잡는 것 같았어요. 전 순간 숨이 멎는 것처럼 깜짝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눈을 감은 그대로였어요. 그 몇 초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 애절하게 아들을 불러봤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전 흐느끼 들며 아들 옆에 엎어졌어요. 정우야,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손에서 놓친 수면제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은 제가 약을 삼키려던 그 순간에 손에 힘을 줬어요. 그렇다고 아들이 깨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일 땐 무의식 중에 이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아들은 제가 하려던 걸 멈춰줬고 전분난 생각을 버리게 됐습니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에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만 들었어요. 전 눈물 젖은 얼굴을 아들의 뺨에 대보았습니다. 말없는 내 아들 정우는 너무나 따뜻했어요. 그래 정우야, 엄마 나쁜 생각 안 할게. 미안하다.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정우야, 잘못했어. 한참을 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우가 이런 상황에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제 아빠가 말한 대로 장기 기증을 원한다고 말할 것 같았어요.
식물인간으로 뇌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들은 분명 새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할 것 같았습니다. 전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속삭였죠. 엄마 용기 내볼게. 네 뜻대로. 마지막 준비하는 일에 겁먹지 않을게. 전 결국 아들이 더 아프지 않고 편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우리 아들의 뜻인 것 같았어요. 남편과 딸에게 전 어렵게 말을 꺼냈죠. 여보, 장모 뜻대로 해줍시다. 미련한 곳이 부렸어요. 내가. 전 수면제를 준비했던 날 벌어진 일을 털어놨어요. 아무래도 정우가 보내는 사인 같다고. 다시 용기 내서 살라는 정우의 속마음 같았다고 얘기했죠. 우연이었대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한 짓은 너무나 바보 같았으니까요. 제 얘기 듣고 다 예원이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엄마 자식 아니야. 오빠 저렇게 됐는데 엄마가 저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여기 있는데 오빠 식물인간 되고 엄마까지 그러면 난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아? 진짜 엄마 미워. 끝까지 엄마는 오빠 생각밖에 안 해. 예원아,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아니, 엄만 오빠 죽으면 따라갈 사람이야.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 나도 충격이고 마음 많이 아파. 어떻게든 잘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엄마 혹시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빠 대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누워있는 게 오빠가 아니라 나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예원아, 무슨 말이야 그게. 예원인 붙잡는 제 손길을 뿌리쳤고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남편이 예원에 따라갔고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아들의 불행에 정신을 놓고 딸을 보듬지 못하고 있었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예원이마저 잘못되면 정말 살 이유가 없었죠. 전 더 이상 정신을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는 딸을 데려왔고 전 예원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동안 우리 딸 너무 몰라줬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신 안 그러겠다 약속했어요. 남편 역시 예원이에게 엄마 진심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예원아, 엄마 좀 도와줄래? 앞으로 우리 딸이 엄마 곁에 꼭 있어줘야 할 것 같아. 오빠, 장기 기증 원했던 거 너도 알고 있었지? 엄마가 고민이 많았는데 오빠 뜻 들어주려고 해. 엄마 마음 약해질 때마다 예원이가 말 좀 해줘. 장기 기증 오빠가 원하는 일이었다고. 결심 흔들리지 말라고. 예원인 고개를 끄덕이더니 울면서 제품에 안겼어요. 우리 가족은 정우의 장기 기증에 대해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 결심을 곧장 담당 의사 선생님께 알렸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정우가 원하던 거였고, 부모로서 갈등이 좀 있었지만, 아들이 생전 바라던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정우 잘 부탁드립니다. 3일 뒤부터 아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를 보내며 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아들, 다시 태어나자. 누군가의 눈으로, 심장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 좋은 구경 다 하고 힘차게 살아가라. 우리 아들은 죽은 게 아니야. 그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거야. 엄마 말 맞지? 아들은 장기 기증을 통해 무려 6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요. 아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죠. 이제 아들은 세상이 없지만 장기 기증으로 새 삶을 찾은 분들이 정우의 삶을 이어간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 흐릿한 정신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 기운을 차렸습니다. 정우의 장례식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친구와 선생님, 군대와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와 선후배까지 우리 정우를 기억해주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줬어요. 모두가 아들의 장기 기증 소식을 듣고 놀라더군요. 하지만 역시 정우답다고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한 목소리로 말해줬죠. 그 역시 저희 가족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딸이 그 큰 슬픔에 빠져있던 윤희의 부모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윤희의 여동생이 두 사람의 그림을 그려 갖고 왔더라고요. 고마워요. 직접 그린 거예요. 사진보다 훨씬 멋있네요. 정우도 보면 좋아할 거예요. 윤희 여동생은 언니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며느리가 될 뻔한 윤희가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던 두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만났겠죠. 남편도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윤희가 우리 정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우리 정우 마중 돌아와주고. 당신도 그런 생각 들어? 나도 그래요. 정우랑 윤희 하늘에서도 손 꼭 잡고 있을 것 같아. 둘이 마주보고 웃는 모습이 그 그림 같았는데. 어린 시절 우리 정우는 파일럿이 꿈이었습니다. 맨날 남편 선글라스를 훔쳐 끼고 손으로 조종 연습을 했죠. 엄마, 나 멋있어? 나중에 크면 꼭 파일럿이 될 거야. 진짜 큰 비행기도 조종하고 우리 엄마 해외여행도 많이 시켜줄 거야. 우와, 엄만 듣기만 해도 행복하다. 그래 정우야, 우리 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엄마도 기대할게. 비행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은 난시가 심해 파일럿이 되진 못했지만 멀리 여행 가는 걸 유독 좋아했습니다. 이제 무거운 육신을 벗었으니 자유로운 영혼으로 어디든 갈 수 있겠죠. 아들은 한 줌의 제가 되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전 아들의 유고를 새파랗고 넓은 하늘로 날려 보내줬어요. 정우야, 훨훨 날아가라. 이곳에 아픔, 슬픔이랑 다 있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 옆에서 남편과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구했습니다. 어디선가 정우가 분명 듣고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음 따뜻하고 정 많은 아들이 우리를 그냥 떠나버릴 리가 없었어요. 전 파란 하늘에 아들의 얼굴을 그려보며 손을 힘껏 흔들었죠. 근사한 턱시도를 입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희와 나란히 선 아들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들의 방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이사도 가지 않고 여기서 평생 살 작전입니다. 우리 정우는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누군가의 눈이 되어 아름다운 별빛을 보고 누군가의 심장이 되어 파도치는 소리에 가슴이 뛰겠죠. 배도 힘차게 움직여 맑은 공기도 마실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움이 좀 덜해집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걸 우리 아들도 함께하고 있을 테니까요.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네요. 하루하루 무거운 발두장을 오늘도 찍어봅니다. 우리 딸 예원이는 얼마 전에 언론사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틀듯이 기뻐하는 딸을 보며 저희도 모처럼 웃었네요. 이제 저희 부부는 예원이를 위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영원히 살게 된 아들을 가슴에 묻고 늘 그랬듯 찹쌀 도넛을 만들며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저기 바깥에 새파란 깃털을 가진 새 한 마리가 앉았네요. 훨훨 나는 새처럼 저도 언젠간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겠죠? 정우야, 여긴 아직 겨울인데 하늘나라는 따뜻하니? 그곳엔 차가운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다. 따뜻한 봄이 계속되는 곳이어서 정우가 좋아하는 여행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예원은 기자로 사회생활 시작했고 우리 다 지켜보고 있지? 주어진 삶 다 마치고 하늘이 불러주면 그때 정우 곁으로 갈게. 그때까지 잘 지내야 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읽는 내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혼났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어느 날 누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은 둘 이상이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혹시나 한 명의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남은 자식 때문에 엄마는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슬프죠? 사연자님의 아드님이 손 꼭 잡아준 그날 잊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씩씩하게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